시작할게요. 저는 용합에너지 창의연구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승우라고 하고요. 우리 우정열 교수님께서 이제 정책적인 거를 재밌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기술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나노 패브리케이션 포 에너지 앤 옵틱스라고 해서 저희 연구실 이름입니다. 네오랩.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거는 자연계에서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 기술을 좀 혁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엄청난 기술적 발전 그리고 과학적 증명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연계가 어떻게 에너지 변환을 효율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고,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발견되고 입증되는 자연계의 에너지 변환 원리들을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점이 많고, 인류가 100년 동안 엄청난 기술적 이노베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저의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빛하고 열 에너지와 물질의 상호작용 범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빛하고 물질의 열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은데 같은 겁니다, 사실상. 둘 다 이제 파동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열 중에서 절반 정도의 포션은 전자기 파동을 잘 제어함으로써 제어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둘의 상호작용 범위를 자연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자연계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 변환 효율도 급격히 높일 수 있는데, 이거의 상호작용 범위를 잘 보면 물질의 구조적, 구성적 복합성의 비례에서 커지는 경향을 갖습니다. 이 구조적 복잡성은 이제 모폴로지의 컴플렉시티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모폴로지가 물질 안이나 표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포지셔널 컴플렉시티는 예를 들어서 유기물로만 되어 있냐, 무기물로만 되어 있냐, 유기, 무기물 같이 있냐,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휴먼 같은 경우에는 컴포지셔널 컴플렉시티를 높이는데 잘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물, 공기, 나무 이런 자연계 물질들 뿐만 아니라 세라믹, 메탈 이런 것들을 잘 구조화시키죠. 근데 자연계, 우리를 포함해서 보면 자연계 대부분은 유기물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메탈하고 세라믹도 다루니까 좀 넓힐 수 있는데, 반면에 자연계 물질들을 보면 인류가 나노 패브리케이션, 나노 매뉴팩처링 기술을 급격히 특히 지난 30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계가 할 수 있는 거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보면은 3차원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인류의 나노 매뉴팩처링, 나노 패브리케이션은 소위 이제 반도체 공정으로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정해지는데 대부분 2차원 표면 구조 잘 제어하는 데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5나노, 10나노,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뉴스 지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EUV 리소그래피, 반도체 공정에서 이게 보안으로까지, 국가의 안보까지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EUV 리소그래피로도 TSMC나 삼성전자 잘 만들어봐야 3에서 5나노 이하로 잘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1나노 혹은 그 이하의 원자들, 분자들, 그로부터 그들이 어셈블리 돼서 3차원적인 매우 구조적 복잡성이 높은 물질을 분자 수준에서 제어하거든요. 1, 2나노 혹은 그 이하로. 자연계는 이 세로축의 강점이 있는 거죠. 요거를 잘 규합을 하면은 이 빈 곳을 메꿀 수가 있고 인류가 구현하지 못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 방법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나노 입자를 여기에 두고요. 구면파를 딱 때리게 되면 파가 가다가 만나죠. 그러면 XL 첫 번째 방정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다이폴이 형성이 되고 탕탕탕탕 흔들리면서 새로운 구면파가 나와요. 실제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슝슝 왔다 갔다 하면서 XL 방정식에 의해서 새로운 구면파가 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 빛과 열과의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쌍극자 모션에 의해서 나오는 파동들을 모아서 중첩해서 전체에 어떻게 앙상블로 보냐,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물이 있고 물의 굴절률이 한 1.33 정도 되는데요. 물은 가시광 파장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가시광 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 물은 거의 잘 떨리질 못해요. 너무 작아서 파장 대비해서. 그래서 파장 대비 비슷한 크기의 금나노 입자를 넣어주게 되면 쌍극장 모션을 급격하게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에다가
금나노 입자를 샥 뿌리게 되면 전체 파장에 걸쳐서 굴절률이 원래 물은 1.33인데 굴절률이 올라갑니다. 더 전기장이 잘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이유고요. 자, 이번에 더 가볼게요. 입자를 2개 더 얹어주게 되면 각각의 산란돼서 나오는 파들이 중첩이 되면서 빛과 혹은 열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바뀌게 되죠. 조금 더 가볼게요. 입자들을 주기적으로 배열을 해서 결정적 물질을 만들어 놓게 되면 부면파 형태에 들어오는 파가 평면파 형태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빛과 물질 혹은 열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입자들, 원자들, 이거를 저희가 메타 원자 이렇게 불러요. 자연계 원자보다 더 상호작용을 잘한다고 해서 얘네들을 주기적으로 배열해 놓은 것만으로도 빛의 모멘텀을 부여를 해서 빛이 가는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실 물리학적으로 에밀 뇌더 이분이 이제 대칭의 중요성과 이 상관관계를 밝혀낸 걸로 유명하시는데요. 지금은 이것까지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메타 원자들을 잘 배열을 해놓으면 빛과 열들의 가는 방향을 우리가 높은 자유도로 잘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인류가 파악을 한 거는 한 150년 전에 그 로드 레일리라는 분이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갖기 시작했고요. 1980년 후반에 돼서야 사람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현대 물리 이후에. 근데 놀랍게도 자연계는 이미 이거를 너무 잘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식물의 이 되게 미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변환 효율, 특히 입사되는 빛과 열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효율을 보입니다. 몇 가지 이제 그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안을 잘 들여다봤더니 자세히 보시면 뭔가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구멍이 있고 물질이 있고 구멍이 있고 물질이 있고 구멍이 있고, 마치 전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아톰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배열된 듯한, 요게 바닥면에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입사되는 태양광이 그 주기적 구조를 받고 반사돼서 다시 올라와요. 모멘텀을 받아서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은 금속을 가질 수 없죠. 우리는 금속, 그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쓰시는 플래탄 알루미늄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네들은 알루미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쓰면은 반사돼서 빛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2번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들어온 게 그냥 투과되는 게 아니라 한번 반사시켜서 다시 위에 엽록소에 보내거든요. 또 하나는 앞선 이미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래 동그란 입자는 등방성으로 빛을 산란시킵니다. 근데 얘네들도 표면에 나노 입자를 갖고 있는데요. 이 나노 입자가 좀 특수해서 앞방향으로만 빛을 잘 보내요. 엽록소 쪽으로만. 세 번째는 빛을 흡수해서 전자를 형성시키는 분자들이 분자 수준의 정확도로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여기가 돼서 여기 된 전자를 만들게 되면 양자 결맞음 형상으로 탕탕탕 잘 보냅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거 완전 양자역학이라서. 근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흔히 드는 예가 시소입니다. 시소에 양쪽이 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발을 굴렀을 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반대편 사람이 내려오겠죠. 그때 정확하게 발을 굴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에 옆에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결맞음, 이렇게 불러요. 페이즈 탕탕탕타가 양쪽에서 결이 맞게 이루어져야지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됩니다. 요거를 양자 결맞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분자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주기적으로 배열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수십만 개의 분자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배열돼 있습니다. 우리 절대 못합니다. 인류가 약간 비슷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약간 비슷하게.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복선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양자 결맞음 현상의 효율이 떨어져요. 낮출수록 좋습니다. 놀랍게도 이 식물들이 한 4에서 7도 듀포인트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서리가 얼거든요. 복사냉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들처럼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극한으로 올릴지를 디자인하는 걸 보면, 첫 번째, 개별 산란체들을 잘 디자인하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모이면 좋은지 격자 구조를 디자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반도체 공정을 이용을 해왔어요. 포토 레지스트 깔고 패턴화된 빛을 넣고 셀렉티브하게 지워버리면 마치 사진 현상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진 2차원면이죠. 2차원 구조체를 만듭니다. 요 개별적인 포스트들이 메타 아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 제가 잘 아시는 분의 작품인데 되게 예쁘죠. 예쁜데 평면 구조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열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2차원 구조에 제한되고,
그리고 아무리 지금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반도체 공정, 즉 리소그래피라고 부르는 이 공정을 써도 5나노 이하는 제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분자 수준의 제어는 택도 없다. 그리고 얘는 클린룸과 진공 장비 등등 높은 수준의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해요. 우리 고대 저기 KU R&D센터 4층, 5층에 있기는 합니다. 다. 그리고 대면적 제작에 공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보통 4인치 웨이퍼 스케일로 만드는데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높은 수준의 그 장비 사용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에 있는 센터 포 나노 사이언스라고 이 팹 공정을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팹이 있는데 모든 장비를 쓰려면 한 3.5개월 정도 트레이닝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나 못하죠. 그러면 좀 다른 형태의 재료를 써고 공정을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나노 입자가 유체에 분산된 콜로이드 입자 같은 걸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하나하나들이 나노 입자 덩어리도 그래요. 물에 분산해 놓으면 되고, 얘는 어떻게 얻어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응기, 상상하는 반응기에다가 물질들을 섞고요. 조금 기다려주면 그냥 만들어져요.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 놀랍게도 발전을 많이 해와서 금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 동그란 거 6면체, 8면체, 6면체 요거를 균일하게 모양을 제어하면서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입자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산란들도 균일하죠. 이거 진짜 균일하다는 뜻이거든요. 메탈만 만들 수 있냐? 아닙니다. 반도체 입자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반도체가 나노 입자가 되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빛이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빛이 이렇게 오는데 이쪽으로만 가죠. 등방성이 아니라. 그래서 매우 균일한 산란들이 돼요. 그 산란 스펙트럼 하나하나는 입자 하나하나에서 얻은 건데, 보통 반도체 공정으로 만든 나노 입자에서는 이렇게 균일하게 안 얻어지거든요. 금나노 입자든 셀레늄 입자든 다 균일하게 얻어진다. 그 다음에 용액내에 분산되어 있다는 거는 마치 페인트처럼 발라서 용이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일반 물리책에 나오는 마이클 패러데이가 놀랍게도 1857년에 했던 실험 사진 그대로 최근 이제 머신러닝으로 색을 입힌 거거든요. 금나노 입자가 이렇게 예쁜 체리색인데, 용액내에 쓰다는 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건물에 바를 수도 있고, 혹은 용액내 분자를 넣어서 금나노 입자의 공진 에너지와 분자의 에너지가 서로 교환이 되면서 스펙트럼이 바뀜에 따라 센싱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냅두면 연력학적 조건을 잘 맞춰주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정화가 됩니다. 이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해서 결정화가 되면 빛을 반사할 수 있죠. 이거를 포토닉 크리스탈 광결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모든 색의 광결정 구현이 썩고 기다려주면은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온도 조건만 잘 해주면 자기들끼리 어셈블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영롱한 빛을 내죠.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나 샤넬 같은 데서 얘를 이용해서 색조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현대자동차랑 하는 거는 컬러 체인징 카인데, BMW에서 최근에 색이 변하는 카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광결정을 쓰지 않고 염료를 씁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면은 색이 선명하지 않아서 다 데몬스트레이션이 어두운 데서 되고 있어요. 이게 작년 CES 영상인데, 근데 저희 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대낮에 찍은 거거든요. 영롱한 색을 띠죠. 우리 게 낫다. 그래서 현대차랑 이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입자 모양에 따라서 산란 특성이 달라지는데, 여기 분자를 붙이고 더 성장을 시키면 굉장히 복잡한 형상의 어떤 입자 모양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인 형태가 되면은 빛의 운동량도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그란 입자는 그냥 선형의 운동량만 우리 부여를 해서 산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각 운동량이 부여된 빛이 격차를 타고서 보존될 수 있는 빛의 스핀이 광결정을 타고 보존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광합성하는 유닛들을 보면은 빛을 흡수하는 몰레큘들이 이렇게 꼬인 형태로 배열되어 있고, 빛의 앵귤러 모멘텀을 실제로 이용하거든요. 놀랍게도. 그러면 어떻게 분자들을 주기적으로 배열하여 전자 전달의 양자 결맞음 현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쓰는 게 이제 DNA 나노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들이 이중 나선들이거든요. 이중 나선들을 종이접기 하듯이 이어붙여서 이렇게 분자의 나노 입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걸 종이접기 한다고 해서 DNA 오리가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든 DNA 오리가미 나노 구조거든요. 15나노, 30나노 정도 이너 다이어미터, 아우터 다이어미터를 갖고 있고, 이게 자연계에 있는 라이트 하비스팅 컴플렉스 2인데 분자가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요게 한 10나노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요걸 만들 수 있다는 거고 3차원적인 구조체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자 200개 정도 서로 다른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분자들을 이 원통형 구조 안에 배열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예시입니다. 200개 정도 배열을 해서 마치 나노 캔버스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게 뭐 같으신가요? 미니언즈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하비스팅 컴플렉스 2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정말 DNA들을 섞어주고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분자들을 섞어주면은 저 나노 원통들이 다 저렇게 균일하게 얻어져요. 마치 자연계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아직 퀀텀 커히어런스 양자 결맞음까지는 입증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분자 하나하나를 원하는 위치에 3차원 공간의 분자 수준의 정확도로 배열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제시를 한 상태고 퀀텀 커히어런스를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DNA를 이렇게 이어붙여 가지고 다이아몬드 격자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효율의 광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음도 입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격자가 되면은 챔피언 포토닉 크리스탈 광결정이 된다는 거는 한 30여 년 전부터 이제 이론하시는 분들이 제시를 했었는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제시가 안 됐었거든요. 저희 연구실이 5년 전에 확인을 해서 이제 4년 전에 논문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위넨대학교 연구진과 같이 연구를 해서 세계 최초로 다이아몬드 격자를 갖는 광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로부터 진짜 빛이 잘 반사될 수 있다. 마치 자연계 그 나뭇잎에 있는 광결정처럼 될 수 있음도 입증을 해서 지금 사이언스에 본 논문이 나옵니다. 이런 3차원 구조체는 리소그래피를 위시로 한 반도체 공정으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DNA 같은 소프트 물질들을 연력학적인 조건을 잘 부여를 해서 스스로 자가 조립하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빛 에너지 수학은 물질의 굴절률이 되게 좌우합니다. 굴절률에 스퀘어를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제 통계 물리에서 density of state라고 하죠. 특정 스테이트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냐. 빛과 열에서는 그게 굴절률로 좌우를 합니다. 이게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성질을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고 축전지 효과 때문에 이게 더 증폭을 해요. 그래서 굴절률이 초자연적으로 올라가는데 보통 자연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굴절률 리밋이 4 정도거든요. 27론 제곱의 루트로 씌우면 굴절률인데 한 16에서 20 정도인데 메탈 나노 입자를 이렇게 가까이 모아주게 되면 20을 넘어서 이게 지금 로그 임단 50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높은 굴절률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고 얘는 이제 축전지 효과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8나노보다 1나노미터가 훨씬 큰데 1나노는 지금 EUV 리소그래피로도 달성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메탈 나노 입자를 냅두면은 자기들끼리 저렇게 1나노 갭을 가지면서 굴절률이 올라가게 되고 보통 태양전지 효율이 흡수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의해서 이제 효율이 좌우되는데 빛의 흡수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냐는 것은 빛의 density of state가 물질 내에 얼마나 많냐, 즉 굴절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냐. 그래서 빛의 흡수를 더 많이 시키면은 커런트를 많이 뽑아내게 되고 효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페로브스카이트를 예로 들게 되면 굴절률이 2에서 2.5인데 이렇게 메타 아톰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5, 6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광결정을 두게 되면 가시광에서는 빛을 반사하는 광결정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얘가 이제 미드 IR 복사에 관여를 하는 전자기파 영역에서는 열을 잘 내는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용액에 분산되어 있는 입자니까 이렇게 페인트처럼 바를 수가 있고 복사냉각 기술은 궁극적으로 건물에 직접이 가능한 형태가 돼야지 임팩트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반도체 공정으로 4인치 웨이퍼에 예쁘게 구조를 만들어서는 절대 임팩트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인트처럼 바를 수가 있어야 돼요. 페인트처럼 바르면은 광결정을 형성을 하고 색을 띠면서도 온도를 잘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이거를 최근에 더 발전을 시켜서 저희가 UCLA의 아슈어스 나만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입자를 구조화된 형태로 만들고 쭉 바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인데 색도 선명하면서 냉각을 잘 할 수 있는 바르기만 해도 냉각을 잘 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르면서도 색을 잘 띠는 저희가 대비를 잘 시키려고 백에 이제 얘 보색을 갖다 놨는데 색이 잘 보이죠. 페인트니까 아트웍도 됩니다. 이게 복사냉각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살 요런 데 만지면 약간 서늘한 느낌, 시원한 느낌 들잖아요. 복사냉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지금 꺼내서 이렇게 다면은 약간 차가운 느낌 들거든요. 복사냉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데 이제 색을 부여해서
컬러 그래픽스를 넣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소위 얘기하는 쿨링 페인트고 저희가 개발한 건데, 초록색이 선명하다는 거는 그냥 쿨링 페인트보다 온도가 더 낮출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구조물에도 잘 바를 수가 있고, 요 실험이 재밌는 거는 우주로 전자기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밖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늘이 안 지는 데서. 저희 KU 아리스트에서 앞에서 한 건데, 요게 저희 거 온도가 더 낮다. 또 하나 광결정은 사실 디스플레이로도 유망합니다. 요즘에 비전 프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AR, VR 디스플레이 글래스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을 텐데요. 뒤에서 광원이 있어요. 광원이 안경 뒤에서 와가지고 90도로 꺾인 다음에 다시 90도로 꺾어서 빛을 스프레드 아웃 시켜서 저희 눈에 맺히게 해야 되거든요. 빛을 가서 90도 꺾고 다시 90도로 광경로를 바꿔줘야 되죠. 거울을 대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다 거울을 댈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광결정 구조를 써야 되고요. 실제 비전 프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홀로렌즈라고 하는 AR, VR 글래스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거는 구 페이스북 현 메타 리얼리티 랩에서 만들고 있는 AR, VR 디스플레이인데, 원래는 이들은 2014년도에 오큘러스라는 요거 만드는 회사를 인수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회사 아이덴티티를 이걸로 다 바꿔버렸죠. 여기서 일로 어떻게 갔을까요? 이게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인데 아직 요거는 출시는 안 됐습니다. 연구 수준에서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AR, VR 디스플레이가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잘 일상생활에 안 접어들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겁고 가뜩이나 이게 어지럽기 때문에 무거운 상태에서 더 피로감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데일리 라이프에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려면은 안경 무게인 500g 혹은 그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저런 광결정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반도체 공정이 있습니다. 홀로그래픽 프린팅이라고. 그래서 여기 동영상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빛을 땅 때리고 옆으로 지나가고 땅 때리고 옆으로 지나가고 하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면은 AR, VR 디스플레이에 쓰일 수 있는 광결정과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직접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면적 공정에 의해서 AR, VR 디스플레이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음을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지금 심사받고 있고, 어떤 염료나 이런 일반적으로 색을 내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빛만 반사시켜서 디스플레이 소재를 구현을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셀폰을 밝은 대자연에 나가서 보면은 보기가 힘들죠. 피도 훨씬 떨어지는 이유는 태양광보다 얘가 낼 수 있는 빛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고효율의 LED가 개발이 되더라도. 근데 얘는 태양광 안에서 입사되는 태양광을 그냥 반사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아래서도 굉장히 밝은 표시 소자가 될 수 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연구실에 오면은 예를 들어서 빛과 열의 에너지가 대체 무엇이냐, 열이랑 빛이랑 같은 거다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빛과 열 에너지를 어떻게 수확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천 기술, 자연계에서 어떻게 영감을 얻을지에 대한 고민, 더불어서 냉각을 연구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법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냉각을 연구하는 주요 레셔널리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이거든요. 공기 중에 이미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전자기파를 다 잡아먹어서 우리가 지금 이 힘든 거를 거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포집을 하려면 그만큼 엔트로피 손실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또 소모해야 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대신에 그러면은 복사냉각을 통해서 더 잘 내보내는 게 해답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복사냉각은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내보내고 있는 것처럼 냅두면 알아서 그냥 쿨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려면은 나노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나노 반도체 공정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연력학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모든 에너지 변환 효율의 이론적 한계는 연력학이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해야 되고요. 저 연구실은 사실 이론과 실험을 하프앤하프로 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론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론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치 해석과 시뮬레이션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하거나, 실험만 하고 싶다 그러면 실험만 하게 하거나, 둘 다 하고 싶다 그러면 둘 다 시킵니다. 본인의 선택이고요. 최근에 대표적인 성과를 몇 개 정리를 했는데, 랩 1기 박사가 이제 한양대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 한지 10년 다 돼 가는데 이게 제일 기쁜 순간인 것 같아요. 네이처의 재작년에 논문을 냈고 올해 사이언스에 논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저희가 사실 EUV 리소그래피에 대해서 약간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연구실은 삼성전자랑 EUV 리소그래피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제 바텀업해서 자가 조립으로 나노 구조를 만들고 빛과 열 제어하는 걸 소개를 드렸는데 모든 게 세상의 모든 게 그렇듯 장단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요. 단점을 외우려면 이제 카운터파트인 바텀업 기술도 잘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랑 요 연구를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기타 수상 실적들 그리고 제가 이제 먹는 거와 소풍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강에서 먹고 노는 거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컨택 메일을 주시면 되고 저는 조금 멀리 있습니다. 저기 언덕을 2개 넘어야지 나오는 저 언덕에 요새같이 생긴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은 가기 힘들다는 거고 단점은 한 번 가면 내려오기 쉽지 않다는 거라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대 내에서 사실 연구를 하면서 운동을 또 즐기기에 이만한 공간이 없기도 합니다. 뒤에 그 화정체육관 위에 보면 러닝머신을 그 롯데타워 뷰를 보면서 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스쿼시랑 암벽 등반이랑 심지어 에어로빅 프로그램까지 있는 거 아시나요? 그 화정체육관 밑에 그 옆에는 아이스하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도 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용기를 내서 더 올라가면 개운산에 스포츠 클럽이 있고 거기서 수영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마워요.